엄마 이게 다 뭐야?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은 차라리 악몽이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찢어진 입술, 시퍼렇게 멍이 든 두 눈, 힘없이 늘어진 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과 함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분노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왜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십수년 만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은 그 미소 앞에서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새 남편이 될 그 남자, 어딘가 낯이 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정확히 엄마의 결혼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은 어색했지만 공항에 마중 나온 엄마의 얼굴을 보자 모든 낯설미 눈 녹듯 사라졌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고생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여자로서의 삶은 사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곁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수줍은 소녀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이라곤 가까운 친척 몇몇과 새아버지의 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식장 가장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대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분명 행복해 보였어요. 제 평생의 소원은 엄마의 행복 단 하나였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될 남자 박종철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번듯한 중년 신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 관리된 외모,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까지. 그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깍듯하게 굴었고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은 꿀이 떨어질 듯 달콤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입을 모아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야 고생 끝에 복이 온다고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말들 속에서 저 혼자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보이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박종철 씨의 모든 행동, 모든 미소가 너무나 정석적이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려니 혹은 오랜 해외 생활로 사람을 보는 눈이 낯설어져서 그럴 것이라고 애써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식이 끝나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박종철 씨와 제대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먼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니 어머님이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곁에서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고 손을 잡는 악력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그는 제게 해외 생활은 어땠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해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해외 주재원이었다고만 둘러댔어요. 무언가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의 질문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와인잔을 채워주며 덧붙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어머님 통장도 제가 잘 관리해 드려야지요. 여태 혼자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분명 엄마를 위하는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통장 관리라는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순간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회사가 어려워졌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회사에는 자금 관리를 맡았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믿었지만 결국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잠적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그 직원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름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종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엄마의 새 남편 박종철, 그리고 아버지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직원 박종철.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박종철 씨의 팔짱을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얼굴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라면 엄마는 불행의 구렁텅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우일까 아니면 끔찍한 진실의 시작일까? 엄마의 행복을 깨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검색창에 박종철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찝찝한 진실의 조각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검색 결과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든 만약 엄마를 아프게 할 사람이라면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막아내겠다고. 그렇게 저의 조용하고도 집요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자 맹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박종철이라는 이름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몇 년 전 은퇴했고 성실한 사업가이자 기부도 꾸준히 해온 선량한 시민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가 너무 깨끗한 사람은 그만큼 숨기는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선물을 핑계로 엄마의 신혼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은 엄마 혼자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어요. 집 안 곳곳에는 엄마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엄마의 물건들은 어쩐지 제 주인이 아닌 양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것은 박종철 씨의 취미라는 값비싼 수석들과 골프채였고 벽에 걸린 사진 역시 그의 독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아, 엄마 아들이랬나? 엄마는 당황하며 제게 그의 아들인 도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0 초반이라는 그는 제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 엄마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 집도 우리 집인데 남의 식구 드나드는 거 영 불편하네. 그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집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와의 통화는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밝았던 목소리는 조금씩 기어들어갔고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철 씨가 엄마의 통장을 모두 가져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관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늙으면 돈 관리도 힘들고 사기당하기도 쉬우니 그게 안전하다면서요. 저는 당장 그게 무슨 말이냐며 소리치려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그건 위험해요. 아무리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관리해야죠. 아니다. 그이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데.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한 거, 이제는 발 뻗고 편하게 살라면서 그러는 거야. 내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못 누려본 호강이다. 엄마는 애써 그의 편을 들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철이라는 남자가 쳐놓은 달콤한 거미줄에 단단히 묶인 채 이것이 사랑이고 보호라고 믿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가 엄마의 통장을 원한 진짜 이유가 엄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 아님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분명 더 큰 무언가가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회사를 휴가내고 며칠간 엄마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의 다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까 해서였죠. 며칠을 잠복했지만 그는 늘 사람 좋은 얼굴로 이웃들에게 인사했고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표정을 바꾸는 순간은 그의 아들 도윤과 함께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박종철의 얼굴에서는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냉혹한 사업가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작전을 모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정말 나쁜 사람은 아들인 도윤이고 박종철 씨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를 과하게 보호하는 것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든 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가 들어간 곳은 상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미잔의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엄마는 가게 문을 열기 전 한참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가게 안에서는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게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무언가 이야기했고 엄마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가게 안쪽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은 비장했고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는 도망치듯 분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그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한 분이었고 엄마가 이사 온 뒤로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박종철의 눈을 피해 가끔 찾아가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며 시름을 들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박종철이 저녁 식사 반찬이 부실하다며 트집을 잡고 나간 뒤 착잡한 마음에 분식집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자 아주머니에게 박종철이 통장 명의를 모두 이전해 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종철이 바로 자신의 딸을 파멸로 몰고 간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미자 아주머니의 딸 역시 박종철과 재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온갖 가머니설로 딸의 전 재산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게 하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망했다는 핑계로 모든 돈을 가로채고는 파혼을 통보하고 사라져버렸다고요. 그 충격으로 딸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그 인간이 또 다른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엄마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종철의 과거 사기 행각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낌과 함께 미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남자 박종철 그 인간이 내 딸 인생도 망쳤어. 그러니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야 해. 그 서류 아들한테 보내. 그 인간은 법보다 주먹이 무서운 놈이 아니라 주먹보다 똑똑한 사람이 무서운 놈이니까. 그날 엄마와의 통화가 끊긴 뒤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 아주머니가 건넨 서류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박종철의 추악한 과거.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사기꾼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엄마를 그 집에서 끄집어내고 싶었지만 저는 긴급 출장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끊을 수 있는 비행기 표는 없었고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 늘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수화기 너머로는 박종철이 누구 전화야? 하고 묻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발만 동동 구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엄마에게 전해 들은 집안의 풍경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 행세를 하던 그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투는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모든 것을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늙은 여자 주제에 밥은 왜 이 모양이야? 입맛 떨어지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하는 일이 고작 이거야? 당신 같은 여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니 고마운 줄 알아야지. 폭언은 일상이 되었고 저녁 식탁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국이 조금만 식어도 반찬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그는 그릇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맨손으로 치우며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통장을 가져간 뒤 일주일에 딱 5만 원만 생활비로 쥐어주며 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영수증을 확인하며 콩나물 하나 갖가지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마치 죄인처럼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꼭 잘 살고 싶었거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또다시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폭언은 이내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협하던 것이 이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엄마의 뺨을 처음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끓여놓은 국이 자신의 입맛보다 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은 점차 대담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서 엄마는 완벽한 외톨이였습니다. 그의 아들 도윤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했고 오히려 엄마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보란듯이 더러운 양말을 거실 한복판에 던져놓고는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엄마가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들 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멍든 팔과 다리를 긴 소매옷과 긴 바지로 가린 채 아무 일 없는 척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옅은 화장을 하고 혹시나 제가 걱정할까봐 전화기 너머로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만들어진 것인지 당시에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몰래 미자 아주머니의 분식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엄마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과 소매, 틈으로 살짝 드러난 멍 자국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가게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USB 하나를 엄마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당신한테 손 찍어마는 거 내가 몰래 찍었어. 며칠 전 당신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우연히 봤어. 창문 너머로 경찰은 소용없어. 증거가 없으면 가정사로 치부하고 말 거야. 이건 당신 아들에게 보내. 변호사라며
똑똑한 아들이 엄마를 구하게 해야지. 이게 당신이 살 길이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도화선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박종철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컴퓨터는 엄마에게 너무나 어려웠고 한참을 헤매다 결국 메일에 USB 파일을 첨부하는 것까지만 겨우 성공했습니다. 제목도 내용도 없이 텅 빈 메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종철이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어깨를 잡아채 컴퓨터 화면을 보았고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자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엄마는 그에게 짐승처럼 맞았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잃기 직전 그는 현관문을 열고 엄마를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엄마의 귓가에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기어나갈 발이 없으면 내가 나가게 해줘야지. 같은 시각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엄마의 부재중 전화와 불길한 침묵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던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엄마였지만 제목도 내용도 없는 텅 빈 메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체 모를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로딩을 기다리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박종철의 모습과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쓰러지는 엄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멎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들이 한순간에 핏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이를 악문 제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짐승을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리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저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대폰 화면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비행기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엄마의 미래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쉴 새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공항 택시에 몸을 싣고 저는 다음으로 미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젯밤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고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던 엄마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엄마를 구급차에 태워보냈고 지금은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침대와 환자들 사이 저 끝 커튼 뒤에 누워있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링거를 꽂은 손등에도 끔찍한 멍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그 작고 여린 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죄책감과 분노가 한데 뒤엉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위치와 환자의 상태,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까지 막힘없이 쏟아냈습니다. 법을 공부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감정이 앞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법 조항보다 엄마의 핏자국이 제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막 마쳤을 때 복도 저편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뻔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종철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병문안이라도 온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경찰에는 뭐하러 신고를 하나. 집안 사람끼리 좀 다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실수를 했네. 병원비는 내가 다 낼 테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이걸로 조용히 덮세.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합의서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적힌 칸에는 꽤 큰 금액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돈에 흔들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은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더 많아.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당신 어머니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그는 저를 아들이라고 칭하며 마치 인생 선배인 양훈계까지 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박종철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돌아본 곳에는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종철을 쏘아보더니 이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이모님 조카 되는 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부 기자입니다. 그는 미자 아주머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박종철은 하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자라는 말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내가 왜 당신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쥐새끼 같았습니다. 하준은 저를 병원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철 같은 인간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폭행죄로 고소해봤자 초범이라는 이유와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명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전적이 있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의 딸 사건 때도 그는 변호사를 써서 모든 혐의를 교묘하게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법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일 뿐 심판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주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징역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지옥이죠. 그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를 향한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론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라고요. 하주는 결심한 듯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제가 기사로 터뜨리겠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과거와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전부 까발리는 겁니다.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과거의 사기 행각까지 전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끝내려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한방이 필요해요. 선생님께서도 진짜 정체를 밝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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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기자회견의 전략을 짰습니다. 미자 아주머니가 건넨 낡은 서류 봉투가 우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과 다른 피해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쓴 진술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박종철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 내린 인생들의 한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 씨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수소문했고 저는 변호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원 기록 보관소에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판례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종철의 과거 행적을 파고들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여러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주로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외롭게 지내는 중년 여성들이 그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에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위한 공동 투자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투자가 실패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소액의 합의금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형사처벌을 매번 피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잃은 슬픔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된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은 깨끗했지만 그가 남긴 파산 신청서와 민사소송 기록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저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익숙한 회사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20년도 더 된 파산 신청 서류에 적힌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로펌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아버지 회사의 과거 직원 명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이 사용했던 여러 가명과 개명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남자 박수철. 그의 개명 후 이름이 바로 박종철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엄마에게 접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몰랐을지언정 엄마가 누구의 아내였는지는 명확히 알고 접근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내까지 파멸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단순히 엄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 엄마에게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접근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유산, 혹은 그가 훔쳐가지 못했던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말입니다. 복수심과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엄마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날짜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하준 씨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모든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명 로펌 변호사의 충격 고백, 그 진실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초대장을 보냈고 기자들은 미끼를 문 고깃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형 로펌의 비리나 스캔들을 예상했겠지만 그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한 가족의 처절한 비극과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단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정신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병실에 누워있을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나면 엄마의 삶은 또 한 번 세상의 가십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그 짐승의 목에 족쇄를 채울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응축시켜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벼려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도 법의 심판을 비웃고 있는 한 파렴치한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진실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저는 준비한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 시퍼렇게 멍든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회견장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몇몇 여기자들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엄마가 보냈던 폭행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음소거된 영상 속에서 짐승 같은 박종철의 모습과 엄마의 비명이 회견장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얼마 전 재혼한 65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녀의 남편이자 사회적으로는 선량한 사업가로 알려진 박종철 씨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저의 친어머니 말입니다. 그 순간 회견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 하는 고함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소란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단지 피해자의 아들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시우. 법무법인 해솔의 상속 및 기업 비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장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흥분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단순 가십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변호사가 자신의 신분을 걸고 폭로하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박종철의 과거 범죄 기록과 개명 사실, 그리고 20년 전 제 아버지 회사의 횡령 사건 보고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제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20년 전 제 아버지의 전 재산을 훔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살아온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박종철은 모든 언론의 취재를 피해 잠적했습니다. 그의 아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좁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네티즌들은 박종철의 과거 행적과 사업체 정보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박종철 피해자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까지 생겨났습니다. 그곳에는 미자, 아주머니의 딸과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그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함께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와 엄마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준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박종철의 전처라고 밝힌 한 여자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기자회견을 보고 모든 것을 밝힐 용기를 냈다고 꼭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녀의 등장이 어떤 변수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종철과 10년 이상을 함께 산 여자. 그녀는 그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증언이라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짐승의 과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입구에서 주저하며 들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세월의 고단함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이나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몰랐던 두 번째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술만 마시면 제게 자랑처럼 떠벌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냐면서요. 당신 아버님이 파산 직전 아내 몰래 비자금 30억을 빼돌려 차명 계좌에 넣어두었다고요. 그 계좌가 바로 당신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던 겁니다.
박종철은 20년 전부터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횡령 사건으로 회사를 나올 때 관련 서류를 몰래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20년 동안 당신 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본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20년. 그 짐승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노리고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박종철이 그토록 엄마의 통장에 집착했던 이유,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며 명의를 이전받으려 했던 진짜 목적. 그것은 엄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피 같은 유산 30억 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 돈을 숨겼지만 그 돈이 오히려 엄마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미끼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인간의 탐욕은 도대체 어디까지였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종철이 그동안 숨겨온 차명 계좌의 번호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몰래 기록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고 탈세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를 저에게 넘겨주며 부디 그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의 아지트에는 새로운 동지가 합류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와 하준 씨, 그리고 박종철의 전처까지.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분식집 문을 며칠 닫고 박종철 피해자 모임의 대표가 되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슬픔 대신 동지를 만난 투사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준 씨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며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박종철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의 전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며 우리의 전략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처가 가져온 수첩은 박종철의 제국을 무너뜨릴 설계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남자로 인해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넘어 정의를 향한 단단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칼을 쥐고 있었지만 이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이번엔 법이 아니라 진실로요. 우리의 반격은 다음 날 새벽 동이 트는 시간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준 씨는 탐사보도 7일의 추적이라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박종철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후속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방송은 어두운 화면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미자, 아주머니 딸의 음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엄마를 폭행하는 원본 영상과 함께 그의 전처가 넘긴 차명계좌 내역, 그리고 과거 사기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이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감과 동시에 저는 변호사로서 박종철을 상습 사기 및 폭행, 횡령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박종철의 전처는 국세청에 그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자료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언론과 법, 그리고 국세청까지 우리가 준비한 세 개의 칼날이 동시에 그의 심장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가정폭력범이자 사기꾼이었던 그는 이제 사회 전체를 기만한 희대의 악마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종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반나절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을 배정하고 그의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거센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막히고 그가 숨겨둔 부동산과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용한 변호인단은 언론의 아들인 김시우 변호사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파렴치한 주장은 불타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종철과 그의 아들 도윤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공항으로 향하다가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중국행 화물선에 숨어 밀항을 시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들의 모습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그들은 이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개를 숙인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란 말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 모습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 짐승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짐승을 단죄하는 과정이 이제는 또 다른 법적 다툼과 지루한 싸움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저는 다시 엄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소식을 모두 TV로 지켜본 듯 엄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후련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슬픔이 한데 엉켜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곁에 다가가 앉자 엄마가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미안함을 담은 너무나도 힘겨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너를 버린 게 내 평생의 벌이었나 보다.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세상에 나서서 힘든 싸움을 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그렇게 가고 눈앞이 캄캄하더구나. 너 하나 건사할 힘도 없어서 좋은 집에 보내면 적어도 나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평생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았어. 그런데 결국 내 피가 너를 이 고생길로 다시 끌어들였구나. 이 못난 어미를 만나서
내 앞길만 막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동안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죄책감이 박종철 같은 짐승 앞에서조차 엄마를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다듬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평생을 버텨온 엄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보다 훨씬 작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벌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거야. 엄마가 그때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땐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엄마 혼자서 나를 지키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으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 저는 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입양되던 날 엄마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꼭 엄마를 찾아와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야.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엄마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제 말에 엄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낡은 흑백 사진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과거를 비로소 컬러로 바꾸어주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엄마는 한동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셨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생을 짊어져온 마음의 짐과 최근에 겪은 끔찍한 상처가 남긴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엄마의 곁을 지키며 엄마의 시간이 다시 흐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따뜻한 쑥차를 끓여드리고 볕이 좋은 날에는 억지로라도 부축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입맛이 없는 엄마를 위해 어릴 적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계란찜을 만들어드렸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렸던 수십 년의 시간을 천천히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실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가족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그 돈 말이다. 내 아버지가 남겼다는 그 돈 정말 있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남기신 30억 원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돈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엄마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박종철에게 넘어갔던 재산을 되찾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친 뒤 엄마의 통장으로 들어온 그 돈의 내역이었습니다. 엄마는 통장에 찍힌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액수를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허망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제가 입양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돈 때문에 그 짐승이 엄마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돈은 엄마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통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이 고뇌하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묻기도 하고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저를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돈. 내 아버지가 남긴 이 돈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눈물을 가져왔다. 이 돈 때문에 너는 엄마 없이 살아야 했고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나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어. 이제는 이 돈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엄마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처럼 말 못할 아픔을 겪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싶다고요. 그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결심으로 햇살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볕이 잘 드는 낡은 상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따뜻한 집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임시 쉼터와 법률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를 제공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곳의 첫 번째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여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상담사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댈 줄만 알았던 여린 엄마가 이제는 상처 입은 다른 이들의 언덕이 되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내 잘못인 줄만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건네는 엄마의 위로는 그 어떤 전문적인 조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드리웠던 긴 그늘은 어느새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로펌에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햇살재단의 상근 변호사이자 온갖 자비를 도맡는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거액의 연봉과 사회적 명성보다 엄마 곁에서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법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제게는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동지였던 미자, 아주머니와 하준 씨도 재단의 첫 식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는 평생 운영했던 분식집을 정리하고 재단의 살림을 도맡는 든든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짓고 가끔 분식집 솜씨를 발휘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눈물 젖은 떡볶이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는 우리 재단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준 씨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방송국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그만두고 재단의 홍보실장이 되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악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받은 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단단한 연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저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엄마와 함께 재단 옥상에 올랐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미자 아주머니가 끓이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고 하준 씨가 누군가와 열정적으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옥상 작은 텃밭에는 엄마와 미자 아주머니가 심은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햇살을 받으며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호스로 텃밭에 물을 주며 작은 새싹 하나하나를 사랑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엄마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과거의 고단함을 감추기 위한 옅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마저 기쁨으로 반짝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비로소 제 마음속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피멍이 든 채 누워있던 엄마의 얼굴 위로 지금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고맙다. 다시 살게 해줘서.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작고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에 담긴 한평생의 고생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손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게 될까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세상엔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때린 사람보다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휘두른 법의 칼은 한 악인을 심판하고 그를 차가운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엄마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기나긴 겨울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엄마의 겨울을 녹인 것은 절망의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미자 아주머니의 눈물이었고 진실을 향해 달려준 하준 씨의 뜨거운 마음이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이름 모를 이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찢어졌던 엄마의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흉터 위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이제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텃밭의 새싹처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